안녕하세요, 문장님이다영 구독자 여러분, 임국영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상문학상과 문단 권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이메리 변호사님을 모셔봤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메리 변호사라고 하고, 먼저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을 제가 좀 재단이라고 줄여서 부를게요. 저는 지금 재단에서 상주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하고 재단의 내부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이메리 변호사라고 하고, 저는 재단 소속은 아니고 법무법인 덕수라고 하는 강남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2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2015년경에 저희 법무법인 내에서 문화예술 쪽 관심이 있는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서 아트로라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트 플러스 로 문화예술법. 그래서 그쪽으로 전문으로 해보겠다는 야망을 품고 지금까지 이제 한 5년째네요. 네, 해오고 있고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재단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예술인에 대해서 특히 권익보호 교육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단은 이제 원래는 예술인 복지법이라는 그 법이 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그 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 법의 제정과 함께 탄생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이고 2012년 말에 개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특별융자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창작준비금 지원할 때 가점도 주고 있고, 또 예술활동 증명 특례 같은 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로 예술활동이 취소됐더라도 그 활동 기간을 쳐주고 있어요. 그런 특례 조항도 있고. 네,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사업에 대해서도 쭉 이어서 말씀드릴까요? 네네.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사업은 제가 있는 불공정 상담센터에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 교육 사업은 크게 두 가지를 하더라고요. 계약과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성평등 교육이라고 해서 성폭력, 성희롱 예방 교육 두 가지가 있는데, 성평등 교육은 상시교육만 진행이 되고, 이 상시교육은 예술인들이 10명 이상 모아서 단체 자격으로 재단에 신청을 하면 교육할 수 있는 강사를 배정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계약과 저작권 교육 사업은 정기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저작권위원회 같은 기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매년 상하반기에 2번씩 그 예술인들 각 분야 대상으로 일주일간 교육을 하는데, 저도 작년에 문학계약 실무 교육에 참여를 했고, 이게 좋은 게 그 분야에 집중해서 장시간 교육을 하기 때문에 듣는 분들은 피로하지만 얻는 건 많아요. 문학 분야를 예로 들면 오전에 저작권 3시간, 오후에 계약 3시간 이렇게 강의를 해요. 그러면 거의 하고 싶은 얘기를 강사가 다 할 수 있죠. 그 정도로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리석은 말일 수도 있지만 정말 말씀을 정말 잘하시네요. 독점 출판 허락 계약서를 가져왔는데 저는 아직 제대로 된 계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약 경험이 있는, 그리고 계약을 앞두고 있는 정다현 씨님을 모시고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자문을 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문장님이다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장님이다영의 정다현입니다. 2부의 진행은 제가 맡게 되었는데요. 표준계약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단순 출판과 독점 출판 허락의 차이가 어떤 것일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표준계약서를 좀 보여드리고 시작을 이거 클로즈업 같은 게 가능한가요? 예, 물론이죠. 이렇게 들고 와서 이 표준계약서는 출판 분야에 단 하나만 있는 계약이 아닙니다. 표준계약서는 10가지 넘는 분야에 60종 이상이 지금 개발이 돼 있고, 문체부의 자료공간이라는 자료실에 다 올라와 있는데, 구글에서 표준계약서라고 검색하시면 다 나오고요. 방금 보신 출판 허락계약서도 표준계약서라고 붙여서 검색을 하시면 나와요. 지금 질문해주신 단순 출판 허락과 독점 출판 허락의 차이는 결국 단순이냐 독점이냐의 문제인데, 이게 독점이라는 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어떤 계약의 대상, 계약의 목적물 있잖아요. 우리 작가님들이 만드신 저작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상대방하고 그 출판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서 다른 출판사하고 똑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한마디로 이중계약을 막기 위한 거고, 실제로는 단순 계약보다는 독점 계약을 더 많이 합니다. 당연히 출판사 입장에선 독점 공급을 하고 싶겠죠. 그 유통 분야에서는 독점 계약을 하는 게 관행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절 계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떤 용어인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매절 계약은 법률 용어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출판 업계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던 용어인데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이라고 해도 어떤 확립된 정의를 갖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판례에서 매절 계약을 다룬 사례들을 보면 대체로 매절 계약이라는 거는 출판의 대가, 저작물 이용의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어요. 출판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고료 지급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과 연동해서 인세를 분배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고료는 수익하고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거나 분할 지급하거나 그런 걸 말한다면 인세는 발행 부수나 판매 부수를 기준으로 몇 %, 보통 이렇게 계약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매절 계약은 고료 지급 방식의 일종이에요. 고료를 미리 한 번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매절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매절 계약이 흔히 뭐 불공정 계약이다. 그래서 매절 계약을 하면 그 계약 조항은 무효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찾아오시거든요. 상담할 때. 근데 매절 계약 자체가 불공정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 봐도 고료를 일괄 지급한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 문제일까? 불공정 계약으로 문제가 되는 주된 이유는 저작권 양도 약정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불공정하다고 볼 여지가 좀 더 생겨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작재산권을 포괄적으로 영구적으로 양도하는 약정이 있고 한 계약서 내에 그것과 같이 매절 계약, 즉 고료를 일괄 지급하는 계약이 같이 있으면 그러면은 수익과 전혀 연동하지 않는 대가 지급 방식인데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수익이 많이 나왔을 때 예상하지 못한 수익이 많이 나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특히 출판사한테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넘기고 나면 출판사는 그걸 마음대로 2차 사업화를 할 수도 있고 자기가 몇 년이고 마음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을 계속 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분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매절 계약이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저작권 양도 약정과 결합을 하게 되면 불공정성을 좀 다퉈볼 만한 가능성이 더 생기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 자체가 무조건 또 불공정한 건 아니고 불공정성을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구름빵 사건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올해 1월 말인가 2심까지 갔는데 작가가 패소하고 지금 상고해서 대법원에 저작권 침해 사건이 가 있습니다. 동화 작가와 출판사 사이에서 계약을 한 건데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작가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는 2차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모든 저작재산권을 다 양도를 했고요. 그러면서 2천만 원 미만의 대가를 받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가를 한꺼번에 받고 이른바 매절 계약을 하면서 포괄적, 영구적 저작권 양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출판사가 이걸 뭐 홍보도 했고 작가가 워낙 동화책을 잘 만들었어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출판 수익과 그리고 2차 수익의 합계가 4천억 원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판사는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런데 작가에게는 더 이상 돌아오는 대가가 없었어요. 2천만 원 미만을 받고 그러니까 구름빵 작가가 2015년 그 무렵에 불공정함을 참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출판사를 상대로 이게 어떤 원리냐면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계약서상에 양도하는 조항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조항이 무효다. 불공정함으로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 저작권은 작가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출판사는 나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낸 거예요. 출판사하고 뮤지컬 애니메이션 제작사까지 다 묶어서 소송을 걸었는데 그런데 패소를 한 겁니다. 그 사인한 거에 힘을 강력하게 본 거죠. 사실 판례들을 보면 알겠지만 판사들이 계약을 유효한 방향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계약을 쉽게 무효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한번 잘못해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사건이 진행 중인 사안이고 제가 그 사건의 담당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뭐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작가의 주장, 알려진 작가님의 주장과 출판사 쪽의 주장을 살펴보면 또 판결을 보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처음에 동화 작가가 계약을 할 때에는 신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는 이제 2천만 원 미만이라고 해도 당시에는 적지 않은 액수였겠죠. 동화책 한 권에. 그래서
그렇게 돈을 주고 가져올 때는 신인의 작품을 유통하고 출판하는 거에 따른 위험 부담을 출판사가 어느 정도 가져간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 출판사 것이 되지만 반대로 적자가 나도 출판사가 감수해야 되는 그런 계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그런 유통의 위험을 분담한 측면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계약하는 당시의 상황에서 생각해 본다면 출판사가 작가에게 무조건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바로 판례의 핵심이에요. 작가는 주장을 하기를 당시에 내가 어떤 계약 조건을 얘기하려고 해도 출판사는 전혀 그걸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았고 업계 관행이고 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강요를 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 2003년에 체결한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의 분위기는 더 지금처럼 저작권 인식이나 이런 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대법원이 판단해 줄지 지켜봐야 되고, 올해 안에 빠르면 결론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저작권 이용에 관한 계약은 출판 허락, 출판권 설정, 저작권 양도, 크게 세 가지인데 출판 분야에서는 이제 출판 허락이란 개념은 쉽게 말씀드리면 작가가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판사에 수여하는 방식이에요. 저작권을 어떻게 부여하는지에 대한 방식을 법률 용어로 표현한 건데, 이용허락 계약이 일반적으로 작가에게 유리하고 그 다음 출판권 설정, 저작권 양도식으로, 저작권 양도를 할 때는 매우 신중하셔야 되고 돈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는 좀 체험에 가까운 어떤 질문들인데요. 청탁을 받으면 원고료가 적혀는 있는데 지급 날짜는 써있지 않은 경우가 100이면 100이거든요. 원고료에 대한 어떤 지급 날짜가 안 써져 있는 것을 좀 불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급일자가 안 써져 있는 계약이 있어요? 일단 지급일자가 안 써져 있는 뭐 계약이나 청탁이나 불문하고, 지급일자가 안 써 있는 계약이라고 해서 불법은 아니에요. 네, 그냥 불완전한 계약이죠. 네. 근데 그 자체를 뭐 불공정 계약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네,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지급 일자를 판단을 하게 돼요. 근데 청탁의 경우에는 이건 뭐 관행일 수도 있고 청탁에 구체적으로 원고료 지급 일자 써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원고 청탁을 받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보통 고료는 원고를 완성해서 그 제출을 하고 나서 지급을 받게 되죠. 근데 청탁 일자에 이미 계약은 성립했기 때문에 청탁서 받은 날로부터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은 원고 납품하고 나서 돈을 받게 되는 게 보통일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안 주면 소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미 뭐 지급 일자에 대한 부분을 다툴 수 있는 실익이 별로 없는 거죠. 네,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계약의 성격을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원고 청탁 계약은 법적으로 보면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프리랜서들 용역계약 하잖아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일의 완성을 해주면 그 대가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일의 완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원고를 어쨌든 납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급 조건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계약의 성격에 따라 일을 완성해서 납품한 시점, 네, 기준으로 보겠죠. 공모전 같은 게 있잖아요. 상금 뭐 얼마 안 내고 상을 수상하고 상금을 갖고 이제 책을 내주면은 사실 상금이 아니라 선인세 개념으로 되는 개념이더라고요. 상금이 예를 들면 500만 원이다. 출판으로 수익이 나려면은 500만 원을 넘는 어떤 책이 팔려야지 그때부터 이제 인세가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상금이라고 어떤 공고를 하고 실제로 까보니까 선인세다, 약간 이런 경우들을 좀 얘기 들어본 경험이 있어서 불공정함이랄까 그런 것을 좀 다툴 여지가 있는지. 아직까지 순문학계에서는 그 등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모전을 이용을 하잖아요. 신춘문예나 이런 관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상문학상 사태도 그렇고, 이상문학상은 엄밀히 말하면 공모전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공모전도 일종의 계약이에요. 민법상 계약이고, 공모전 자체도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가 작품을 출품을 하면 주최 측에서 그게 수상 조건을 충족하면 수상
수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이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 수상의 대가라는 표현에 저작권 양도나 저작권 이용의 대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관행이죠, 이것도. 뭐 어쨌든 출판사에서 또 공모전 주최하는 업체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모집 요강을 내고 그걸 읽어보고 응모를 하는 그런 수동적인 구조다 보니까 이게 출판사 쪽에서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 좀 심한 데는 응모작의 저작권, 응모만 하면 저작권이 넘어가는 응모작의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한다 이런 조항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수상작의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한다. 이상문학상 같은 사례. 그런 식의 두 가지 형태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이게 공모전 계약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작권에 관한 사항은 그렇기 때문에 응모작에 대해서는 절대로 넘기면 안 되고 응모작에 대해서 저작권이 출판사나 주최 측으로 넘어간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런 공모전은 사실상 응모를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넘어갈 수도 있지만 수상작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상을 하고 나서 저작권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별도의 계약을 하시는 게 좋고 상금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저작권에 대한 양도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출품과 동시에 너가 잘했으니까 주는 돈으로 상금이란 단어를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단어는 상금이라 했는데 밑에다가 조그만하게 응모와 동시에 저작권은 귀속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눈속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단어 자체에 대한 판단을 좀 흐리게 되는 것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없는지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금이라고 크게 써놓고 밑에 조그만하게 잘 눈에 띄지도 않게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써놨다면 이 일단 모집 요강도 공모전에 관한 약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약관은 좀 계약의 특수한 형태예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약 조건을 미리 계약서 만든 사람이 미리 정해서 그걸 공개한다면 그게 약관이 되는데 공모전도 일종의 약관이 되고 근데 그 약관 내용에 어떤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고객이라고 하거든요. 약관규제법에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약관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계약 상대방을 고객이라고 하고 그래서 고객에 대해서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을 설정을 해놓고 그거를 제대로 명시 설명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럼 그 조항은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정위에다가 약관 심사과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는 공정위로 가요. 공정거래위원회.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공모전 약관은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제대로 명시 설명해 놓지 않고 써놨기 때문에 불공정 계약이니까 심사해 달라라고 하면 약관 심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공정위에서 시정조치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죠. 이를테면 그 고객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글씨를 크게 한다거나 확실하게 명시를 네, 그렇죠. 그렇죠. 공모전 모집 요강의 경우에는 저작권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식으로 눈에 안 띄게 숨겨놓으면 안 되고요. 누가 봐도 이건 제대로 못 봤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면 무효 주장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상금이라고만 써놓고 나중에 그거 저작권 양도 대가도 포함된 거다 몰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건 주최 측의 주장이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저작권 양도는 저작권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사전에 정확하게 양도의 대가를 포함하는지 아닌지 정하고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명시할 의무는 주최 측에 있는 거죠. 만약에 출판사에서 그냥 구두 계약만 했을 때 언질만 그러니까 언질 우리랑 책을 내자만 하고 출판사에서 계약서를 안 쓰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게 계약이 유효한 건지 말로만 우리랑 책을 내자라고만 했을 때 출판사에게 계약서를 써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지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제한 단계에서의 질문이시네요. 언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또 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써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 일단은 그냥 단순히 책을 내자라고 해서 그럽시다 라고 답변한 거에 그 정도만으로는 저작권 이용에 관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작권 이용에 관한 계약, 그러니까 뭐 독점 출판 허락 계약 같은 이런 계약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사자가 양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럼 양 당사자 사이에 각자의 권리 의무가 가장 주된 중요한 권리 의무가 정해져야
그거에 대해서 합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권리를 주겠다는 것까지는 얘기가 갔어요. 보면은 책을 내자, 알겠다. 이거는 결국 그 출판권에 포함되는 복제 배포권, 저작권의 일부를 설정해주기로 또는 뭐 허락해주기로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대가에 대해서 얘기가 전혀 없었잖아요. 대가에 대해서까지 만약 합의가 있었으면 구두 계약이라도 계약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때부터는 사실은 다른 데하고 계약을 하거나 하는 건 제한될 수도 있겠죠. 뭐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독점적인 부분도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출판사에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데, 출판사가 서면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 거는 법률상 의무가 있고요. 출판사 쪽에. 그리고 법률상뿐만이 아니라 법률하고는 관계없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서면 계약을 하는 게 좋아요. 첫 번째로 법률상 의무가 있다는 거는 뭐냐면, 예술인 복지법에서 문화예술 기획업자 등은 예술인과 문화예술 용역에 관한 계약을 할 때 서면으로 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고, 서면 계약 체결을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이거가 실제로 쓰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 10월 말에 이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문체부에서 서면 계약에 대해서 조사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이제 올해 6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쨌든 뭐 향후 한 몇 년간은 그런 기획업자들이 계약을 할 때 서면 계약을 하는지 아닌지를 좀 모니터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는 법률상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실질적인 이유는 계약서를 안 쓰면 답답해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최종 합의가 뭔지를 입증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내 의뢰인이 찾아와서 계약이 구두로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나에게 계약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뭐 카카오톡 메시지 막 수백 페이지와 그리고 녹취록 같은 걸 막 10개를 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계약 내용을 정리해서 상대방에게 당신이 출판의 대가로 돈을 이만큼 주기로 했으니까 돈을 주시오라고 청구를 하면, 상대방은 아니 뭐 계약서도 안 썼는데 무슨 그게 계약이냐 뭐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얘기한 이후로 우리가 다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두로 조건을 수정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또 새로운 증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가 있냐 없냐는, 그 계약서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를 최종 합의로 봐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그거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된 변경 계약이 있어야지만 보통 이제 그런 조항도 있고, 그래야지만 계약을 바꿀 수가 있는데, 구두 계약이다 이러면 사실은 끝도 없이 공방이 오가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최종 합의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건 작가 입장에서도 그렇고 출판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최저 시급을 지급을 안 하면 불법인데, 원고료도 어떤 통계에 나온 어떤 평균 원고료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예를 들면은 원고료가 3만 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평균 원고료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경우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내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불안정 계약처럼 돼서 아무런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질문해 주신 건 임금하고 고료의 어떤 법적 개념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그거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임금은 어쨌든 근로계약의 대가거든요. 근로의 대가. 근로계약 분야는 굉장히 규제가 심한 분야예요. 아까 말씀하신 최저임금 같은 것들이 매년 고시되고 모든 국민이 알게 되죠. 워낙 근로자 많으니까. 그런 반면에 고료라는 건 결국에는 자유창작 예술인들이 자기 저작권 이용 대가로 받는 돈인데, 이런 분야의 계약은 아직은 사적 자치라고 해서 계약 자유의 원칙이 폭넓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어떤 규제보다는 자유롭게 해라. 그냥 정말 인지도 있는 예술인이면 많은 돈을 받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하한선을 정해놓지 않은 거죠. 그걸 정책적으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법률상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 올 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몇 %로 해야 되나요? 뭐 업계의 평균 단가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질문을 하시는데, 변호사들은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게, 그냥 계약서를 많이 본 입장에서 자주 본 평균적인 감은 있겠지만 법률적인 기준이나 판례가 정해놓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신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를 좀 이해를
이해를 해주시고, 대신에 인세 같은 경우는 대충 뭐 8에서 12% 사이에서 보통 10%로 약정을 한다 정도로만 정보를 드리고 있어요. 고료는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선급금이 있는 경우가 있고 완전 고료 제도인 경우도 있고 해서 정말 다르고 일률적인 기준이 아직은 없다는 게 일반적이고요. 신인이라든지 이런 업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출판사에서 제시하는 어떤 요구 사항들이 좀 과한 요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다면은, 결국에는 이런 뭐 교육 같은 거 많이 들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일단은 계약서를 많이 접해 보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계약서를 보는 법을 아셔야 됩니다. 계약서에 굉장히 수많은 조항이 있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작권 이용형 이런 형태의 계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작가가 출판사에게 어느 정도 권리 범위를 설정해주고 작가가 그 대가로 얼마를 받는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권리 범위와 대가에 관한 사항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계약 조건을 내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려면 계약 상대방에게 더 많은 권리를 줄수록 작가가 받는 대가는 더 커져야 된다라는 원칙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그냥 외워도 좋아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권리를 준다라는 건 단순히 뭐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준다라고 하면 제일 많이 주는 거겠죠. 그러면 돈을 아주 많이 받아야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이제 출판권 설정을 해주는 경우, 이용 허락을 해주는 경우 이런 식으로 권리 범위를 조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저작권의 전부를 주느냐 일부를 주느냐 이런 것도 정할 수가 있어요. 표준이 될 만한 게 바로 이 표준 계약서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으면 지금 제가 제시한 독점 출판 허락 계약서의 조항을 보면 1, 2, 3조가 바로 그 권리 범위를 정하는 조항이거든요.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1, 2, 3조를 보면 갑은 을에게 저작물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출판할 것을 허락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출판이라는 개념은 저작 재산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복제와 배포권을 출판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 외에 전송권, 전자출판입니다. 전송권은 인터넷에 업로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그걸 설정하려면은 배타적 발행권이라는 출판권과 다른 걸 설정을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작가가 제대로 계약을 하려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권리를 반드시 전부를 안 줘도 된다. 일부만 줄 수도 있다. 일부만 준 거잖아요. 지금 표준계약서에서는 복제 배포권만 준 거예요.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계약서 15조를 보면 안 줬습니다. 저작 재산권자에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전자출판권도 안 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 계약서를 기본으로 해서 시작한다면 내가 정확한 개념이 없어도 전자출판권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갖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런 권리 범위 설정의 요령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가를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계약서에서 두 가지만 살펴본다면 권리 범위하고 대가인데, 표준계약서에서 대가와 관련된 조항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12조하고 13조. 이제 12조는 정가의 몇 %에 해당하는 금액에 발행 부수 또는 판매 부수를 곱한 금액을 저작권 사용료로 지급한다라는 조항이라 이건 인세 조항이거든요. 예, 인세 조항이고, 그런데 13조에 선급금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 체결하면서 선급금으로 얼마를 지급한다. 이러면 선인세 계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세 일부를 미리 지급하고 출판 후에 선인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해를 해야 돼요. 단순히 정가의 몇 %의 %만 확인하고 계약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인세 계약 같은 경우는 발행 부수의 몇 %인지 판매 부수의 몇 %인지 출판사에게 정확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발행 부수가 더 유리할까요? 판매 부수가 더 작가에게 유리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 그렇죠? 발행 부수가 더 작가에게 유리합니다. 뭐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발행 부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재고가 남아도 그 재고에 대한 부분까지 정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판매 부수를 기준으로 하면 재고에 대한 부분은 각자 이제 위험을 분담하게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산의 투명성 측면에서도 판매 부수는 사실은 출판사가 속이려고 하면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발행 부수는 보통은 이제 1세당 몇 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내기는 상대적으로 쉽다고 해요. 그래서 발행 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일반적으로 더 유리한데, 바로 이러한 사항들을 이해해야지만 계약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퍼센테이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익 분배 계약은 굉장히 까다롭고 함정이 많아요.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대가 조건을 정할 때 퍼센트의 앞뒤 문구를 잘 보십시오. 그래서 무엇의 몇 %인지 수익 분배의 기준이거든요, 앞에가. 그다음에 뒷부분은 보통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각종 비용은 뭔지, 이 각종 비용이 뭔지를 계약서에 명시를 하는 게 좋고, 명시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정산 내역서를 주거든요. 출판사에서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정산 내역서 샘플이 있으면 좀 봅시다. 뭐 이렇게. 그리고 증빙 자료는 나중에 내가 정산 받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약서에 조항을 넣어야 되고, 증빙 자료 요구권은 표준 계약서에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수익 분배 계약이 완전하게 작가가 손해 안 보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선급금 조항도 들어가는 게 좋죠. 그래서 출판 계약의 지금 표준 방식이 선급금을 지급하는 선인세 계약 형태로 이제 정착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표준 계약서를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가 대가 지급 방식이 이게 작가에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가 조건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 상대방에게 더 많은 권리를 줄수록 작가가 받는 대가는 더 커져야 된다 해서 커져야 된다라는 거의 의미가 단순히 양적인 게 아니에요. 단순히 양적인 거를 높게 받는다고 그 계약이 좋은 계약이 아니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수익에 대해서까지 분배 약정을 하고 매절 계약하지 않는 거죠. 포괄적으로 양도를 하는 약정하고 결합했을 때 불공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괄 지급 계약, 내가 처음에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계약이 아니라 장래에 내가 내 가치를 좀 낮게 평가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 버리지 마시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계약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개인이 판단하는 방법인데 쉽지 않잖아요. 사실 말을 들어서 아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변호사가 아무래도 더 잘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자문을 받아서 계약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문제는 저도 계약서 검토를 많이 합니다. 근데 계약서 검토 받으신 분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자문 받은 그대로 가져가서 출판사에게 계약해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출판사에서 계약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자문 받으면 예를 들어 페이지 뭐 5페이지 정도, 30조 정도 되면 이 중에 한 15개는 고치거든요. 그럼 15개 다 바꿔달라고 하면 출판사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아,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하고 우리는 계약 못하겠다. 그러니까 좀 영리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문받은 그대로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협상력의 우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갑의 입장이라면, 내가 인지도도 높고 팬도 많은 작가라면, 그렇다면 당당하게 내 변호사가 만든 계약서다라고 제시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렇다고 협상을 포기하지 마세요. 자문받은 계약 조건 중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들을 저는 한 4-5개 정도 골라서 우선순위를 정하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대로 제안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에 대해서는 내가 협상이 만약에 안 되면, 내 조건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약 안 하겠다, 이런 강단이 필요해요. 근데 실제로 뭐 계약을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일 수 없는 입장이겠죠, 대부분 예비 예술인들은. 그렇지만 의외로 계약에 대해 별 생각이 없는 업체들도 있고, 만나보면 편차가 커요. 그리고 또 대형 출판사 같은 데는 의외로 법무팀이 있어서 합리적으로 제시하면 받아들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리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중하게 말하시면 돼요. 정중하게. 그리고 내가 미리 문구를 준비해 와서, 나는 보통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데 이렇게는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따지는데, 일반적으로는 권리 범위와 대가에 관한 사항들을 가장 중요하게 놓으셔야 됩니다. 네. 여러 번 강조하지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계약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계약서는 업체가 만든다는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제가 문학 계약 실무 강의를 하는데 작가분인 것 같았어요. 손을 드시더니 제가 계약서를 만들 수 있나요? 제가 계약서를 써도 되나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출판계의 관행이 출판사가 계약서 만들면 나는 그걸 검토한다라는 수동적인 입장이었던 거죠. 물론 실제로 계약이 업체가 제시한 조건의 계약서에 따라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표준 계약서를 미리 보고 내가 필요한 조건들을 준비해 보는 거랑, 그냥 가서 출판사에서 준 생소한 계약서 보고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랑 어느 쪽이 더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답은 나오죠. 그래서 내가 중요 조건을 제시한다는 마인드로 가셔야 되고, 그런 마인드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 테이블에 나가니까 미팅에서 창작자를 비즈니스 파트너로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제시한 계약 조건에 대해 별 생각도 없고, 돈만 많이 받으면 되고, 계약 권리 범위나 이런 걸 관심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출판사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어쨌든 작가 입장에서 저는 최대한 강의를 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계약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간단하게 홍보를 해주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근무하고 있는 재단에서도 그런 법률 상담, 컨설팅 창구가 있거든요.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가능하고 방문 상담도 가능하고 그래서 거기서는 계약서 검토를 해줍니다. 그리고 계약서 내용이 뭐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걸로 보일 여지가 있으면 예술인 신문고로 연결을 해줘서 예술인 복지법상의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신고 쪽으로 또 조언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재단에 연락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서울시의 그런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도 문화예술 쪽 많이 하시는 변호사님들은 서울시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고 경기문화재단 같이 지역문화재단에서도 지역에 계신 예술인들 위해 가지고 상담제도 운영하고 있어서 계약서 검토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 다 온라인 운영하고 있으니까 온라인에서 찾아보시고 뭐 전화나 온라인으로 문의를 하시면 계약서 검토를 해드리는데 요령이 있다면 자기가 궁금한 사항을 미리 좀 계약서를 보고 몇 가지 정리를 해서 질문하는 게 좋아요. 보통 계약서가 불공정한지 아닌지 봐주세요 이렇게 보내면 변호사들은 굉장히 추상적으로만 일반적으로는 답변밖에 줄 수가 없고 답변 아예 거부하시는 변호사님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계약서 전체 리스크를 검토해달라는 얘기라서 변호사 입장에서도 답변하기가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본인이 먼저 표준계약서랑 비교를 해보고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이 들면 그때 그 조항을 특정해서 검토를 의뢰하시면 더 정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저작권에 관한 사항이나 저작권 침해나 등록과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으시면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온라인 상담과 전화 상담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가 더 권한이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더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다는 거도 참고하시고. 네. 네, 그동안 예술인들하고 같이 계약서 검토하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온 지도 벌써 5년 가까이 돼 가고 있고 그러면서 점점 느끼는 거는 확실히 날이 갈수록 특히 젊은 예술인분들이 그래요. 계약서에 대한 이해도 높고 그리고 상담할 때도 좀 더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을 찾으려고 적극적으로 질문 많이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분쟁이 벌어지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담보다 예방 차원에서 미리 계약서 쓰기 전에 검토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작권 인식은 날이 갈수록 개선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특히 최근에 이상문학상 사건 같은 데서 봤을 때 저는 그 사건이 좀 놀라웠던 게 예비 예술인이나 신진 예술인들 뿐만 아니라 기성 작가들까지 동참을 하고 있고 그런 흐름이 보이니까 저작권 인식이 많이 좋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비 예술인이나 신진 예술인들은 저작권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도 얘기할 힘이 없고 또 출판사나 유통사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주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것들을.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고 또 문화행정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법조계에 있는 변호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실제로 그 예술인들이 문제를 들고 찾아와야 그때 비로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조에서 본다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성 작가들의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작권 인식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도 사실은 기성 작가들 그래서 이분들이 더 많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2020년 1월에 있었던 이상문학상 사태가 문학계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2015년에 저작권법 개정안이 실제 발의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통과는 안 됐어요. 그래서 저작권법 개정안이 나와서 포괄적 양도 조항이라든지 이런 계약들을 못하게 저작권법의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정당한 이익에 대해서는 창작자가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통과가 안 됐고 최근에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예술인 권리보장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지만 그 안에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그 조항 자체가 어떤 구체적인 청구권을 발생시킨다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조항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어쨌든 불공정한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총선이 지나면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어서 지금 많은 예술인분들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아직까지 개선된 인식에 비해서 법이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계속 목소리를 내야겠죠.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 출연을 하게 된 것이고 많이 상담받고 교육받고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하게 끝인사를 해주신다면? 긴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도 상담을 받거나 강의를 듣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런 것들을 좀 습관화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비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유튜브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예비 예술인 분들 경우에는 특히 제가 아쉬운 부분이 대학에서 예술대학에서 이런 저작권과 계약에 관한 교육이 강의가 개설이 잘 안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사실은 법정 의무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교육을 왜냐하면 사회에 나오면 예비 예술인들이 제일 처음 접하는 건 계약서잖아요. 계약서를 자기가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계약을 협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기초 개념이 없으니까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어쨌든 예술대학의 커리큘럼에 앞으로는 이런 교육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으로 재단에서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하는 것이고 그런 교육을 저도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되게 유의미한 콘텐츠가 이제 될 것 같은데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할까요? 네. 눌러주세요. 네. 네. 정말 이걸로 나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지?